테슬라 중국 FSD 대규모 업데이트 준비 중. 유저 TC 메슬라는 한국 시간 기준 어제 오전 10시 50분경 한 소식을 X에 전하였습니다. 그는 테슬라 차이나가 대규모 FSD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며 테슬라 차이나의 경영진은 해당 출시를 준비하며 수많은 회의와 초과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는 드디어 하드웨어 3 차량에도 FSD가 배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출시가 확정된 상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구독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FSD는 일회성 일시불 구매로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3용 FSD 성능은 하드웨어 4와 비교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한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하드웨어 4 FSD를 구현하면서 현지의 차량 주행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여 우여곡절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그것을 극복해서 온라인에 공개된 중국 교통 영상들을 통해 엄청난 성능의 FSD를 구현 및 출시하는 데 성공했고 우리는 그것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펙이 더 낮은 하드웨어 3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전한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 하드웨어 3 차량에 FSD가 배포되고 있다던 그 소식들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직원 테스트 규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판매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약 270만 대의 테슬라 차량 중 180만 대는 하드웨어 3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FSD가 해당 차량들에 출시된다면 엄청난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로보택시 출시만큼이나 큰 소식이며 이번 달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 하드웨어 4 고객에게 했듯이 하드웨어 3 고객에게도 FSD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고객 확보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FSD 채택률 상승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영국 기차의 고질적인 와이파이 문제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매체 더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각 기준 6월 1일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영국 기차 와이파이 문제 해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잉글랜드, 웨일스 기차 운영사들이 스타링크 위성 기술을 검토 중이며 스코틀랜드에서 6개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고 스타링크는 7,000개 이상의 저궤도 위성으로 기지국 연결 끊김없이 인터넷을 유지하고 고객들의 와이파이 통화 및 GPS 추적을 더 정교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스타링크는 기존 지상 인터넷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며 특히 외딴 지역에서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정부와 기차 운영사들이 협력해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이는 승객 경험 개선과 철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사를 공유한 소여 메리츠의 게시글엔 많은 댓글이 달렸고 테슬라 크리에이터 파르자드는 잠깐만요. 영국은 나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요 라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는 나치라고 왜곡하면서도 정작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낸 신기술의 혜택은 누리려고 하는 영국을 비꼬았습니다. 실제로 영국 내에서는 버스 정류장 등 공공기물에 일론 머스크를 히틀러로 묘사하는 광고물이 부착되기도 했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만 영국 내에서도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치병 걸린 일부일 것이고 대체로 테슬라를 좋아하고 일론을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저 데이비드는 영국 내 와이파이 확산은 의도적으로 느리고 고르지 못했습니다. 혁신 또한 최대한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은 억지로 끌려가면서 시끄럽게 최신 기술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라며 언제나 문명의 최전선에 섰던 영국이 이제는 느린 혁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음에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유저 F15 토니는 지난주에 런던 북동부 철도 열차를 3번 탔습니다. 와이파이는 잘 될 때는 좋지만 절반 정도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내일 유로스타로 파리를 가는데 거기서는 와이파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라며 해당 소식을 반겼습니다. 테슬라 애호가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캐츠 룰란츠합은 어제 X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캐스 룰란츠합은 어제 네덜란드 국영 미디어가 오토파일럿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기사에서 다룬 사고는 오래된 오토파일럿 1 모델 S와 X의 팬텀 브레이킹 문제로 현재의 비전 온리가 원인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과거 레이더 입력 충돌이 원인이었고 저는 최근 2년간 테슬라를 타며 팬텀 브레이킹을 겪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초점을 맞췄지만 저는 오토파일럿 사고의 주된 원인들은 사용자의 부주의와 오용이라고 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네덜란드 도로 당국과 테슬라의 좋은 관계, 스웨덴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토파일럿 기능 퇴보와 규제 지연의 원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를 통해 유럽의 감독형 FSD 도입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발전, 엔드투엔드 AI, 로보택시 출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보도는 테슬라가 고객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지만 실제 FSD는 신중히 배포되었습니다. 초기 테스터, 안전 점수 높은 운전자, 그리고 이후 전면 배포로 진행됐습니다. 미디어가 객관적이지 않고 로보택시 출시 직전에 버드를 퍼뜨리며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논의했다고 봅니다. 라고 하며 네덜란드 국영 미디어의 오토파일럿 관련 기사가 부정확하고 편향적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네덜란드와 테슬라의 좋은 관계, 유럽 규제 지연의 문제를 강조하며 감독형 FSD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며 유럽 규제의 높은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유저 퓨처나우는 유럽 출신의 누군가가 미국으로 가서 하드웨어사 모델 Y를 3에서 4일 동안 렌트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촬영하고 편집된 미니 다큐멘터리를 방영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매 여정의 세부사항, 주행거리, 개입 등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전체 편집되지 않은 영상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X, 페이스북 등에서 이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FSD, 감독형의 힘을 축소 보도하는 주류 미디어에 더 이상 의존해선 안 됩니다. 라며 앞선 기사처럼 유럽 고객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레거시 언론의 행태에 분노하였고 유저 디그로스는 2년 후 로보택시가 미국과 아마도 중국에서 운영될 때 유럽연합은 천천히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연합은 전쟁 지원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라며 답답해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일 기준 테슬라 텍사스 공장에서 모델 Y와 사이버트럭 생산이 일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가 텍사스의 드론 관찰자 브래드 슬론에 의해 포착되었으며 유저 테슬라 아카이브는 해당 영상의 클립과 소식을 전하며 이번 주 내내 모델 Y와 사이버트럭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북쪽 건물의 프레임 작업은 다음 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첨부한 영상에는 생산 차량으로 북적여야 할 주차장이 대부분 비어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번 생산 중단이 새로운 차량을 위한 준비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확장 공사로 인한 중단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X의 일부 유저들은 새로운 차량의 준비가 아니냐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X에서 그렇게 크게 확산된 뉴스는 아니고 원래 생산 차량은 가득 차기도 했다가 한적하기도 했다가 하기 때문에 우선 기타 소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테슬라가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100만 번째 파워월 생산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에너지 공식 X 계정은 100만 숫자 모양 풍선을 들고 해당 기록 생산을 축하하는 직원들의 기념샷을 공개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작년 X에 한 차트로 올리며 지구는 1시간 동안 태양으로부터 인류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와 거의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이 중 아주 작은 부분만 포착해도 우리 문명 전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포스트는 태양 에너지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파워월 100만 대를 생산한 것은 이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파워월은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해서 가정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에너지 독립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네바다 기가팩토리의 생산 능력은 태양광 에너지를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기반을 강화하며 머스크의 비전을 지원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로 판매가 안 되고 있지만 말입니다. 언젠가 규제가 풀린다면 주택을 짓고 파워월로 에너지를 저장해 월 커넥터로 테슬라 차량을 충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난 5월 노르웨이에서 테슬라의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무려 213% 증가하였습니다. 차량은 2,600대가 판매되었고 이 판매 증가를 견인한 것은 모델 Y 주니퍼였습니다. 지난 3년간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인 모델 Y는 주니퍼로의 새로운 변경 이후에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도로연맹은 지난해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신차 10대 중 9대가 순수 전기차였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92.7%로 디젤 및 휘발유
테슬라로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목표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인즉 적극적으로 전기차 전환에 진심이고 브랜드 따라서 생산국 따라서 보조금 장난질을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테슬라가 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유럽 및 중동 계정은 해당 소식을 알리는 뉴스링크를 공유하며 자축하였습니다. 유저 세르지오 레아는 기존 미디어에서 유럽 내 테슬라 판매 감소라는 기사를 봤었는데 여러 국가를 언급하면서 노르웨이는 제외했었군요. 물론 213%가 증가한 이 나라를 언급하고 싶지 않았겠죠 라면서 전곡을 찔렀습니다. 뉴럴링크의 공식 계정은 6월 2일 X에 아크 인베스트를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과 함께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E 자금 조달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동, 언어 또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의 마음으로 컴퓨터와 로봇파를 제어하고 음성 사고를 텍스트로 변환하며 시각적 인식을 생성합니다. 이 자금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길을 가속화하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경계를 계속해서 확장할 것입니다. 라며 투자 유치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은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뉴럴링크가 그 여정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자금 조달 발표에서 뉴럴링크는 5명의 심각한 마비 환자가 뉴럴링크를 사용 중이라고 밝혔으며 모두 수술 이후 부작용 없이 인터넷 브라우징, 게임 플레이, 각종 학습, 창작 글쓰기를 수행 중입니다. 2025년 동안 그들은 20에서 30명 정도의 추가 환자에게 시술을 할 계획이며 시각 회복 기술인 블라인드 사이트 개발과 임상시험 확대 또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유저 RV는 그럼에도 역겨운 급진 좌파들은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면서도 그가 인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했는지에 대해선 외면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그들 중 한 명을 도왔다 해도 그들은 일론 머스크를 미워할 구실을 어떻게든 찾을 것입니다. 라며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는 일론 머스크를 악으로 묘사하는 급진 좌파들을 맹비난하였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5월 30일 테슬라 로봇택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모바일 앱 차량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로봇택시와 사이버캡 상표 출원은 담당 기관의 반려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테슬라 로봇택시로 구체화해서 재출원하였습니다. 테슬라는 6월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이나 상표 승인은 현실적으로 테스트 전에 완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처음으로 테슬라 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테슬라가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 그 상징적인 첫 걸음입니다. 유저 더비 팸은 이 상표 출원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에 대해 이 상표 출원은 자율주행이 무형의 개념에서 상업적인 현실 세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공식적인 신호입니다. 라며 반겼습니다. 틱톡 550만, 인스타그램 200만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안나 말리고는 테슬라 옵티머스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은 2개가 제작되었으며 하나는 옵티머스의 박스를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또 다른 영상은 옵티머스의 키카드로 보이는 것을 뽐내며 부팅되는 옵티머스 옆에서 신나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각 영상은 100만 조회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포장 상자 그리고 키카드 모두 어설퍼 보입니다. 라이언이라는 이름의 테슬라 크리에이터는 X에 해당 영상의 캡처를 공유하며 테슬라는 인플루언서 안나 말리곤과 협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는 여러 영상에 등장하는데 옵티머스 봇의 키카드로 보이는 저것은 무엇일까요? 라며 테슬라가 이전 킴 카다시안과 같이 안나 말리곤과 추가적인 콜라보를 진행하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실제로 옵티머스와 함께 영상을 찍고 화보 촬영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이 글에 등판하여 저는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라며 콜라보가 사실이 아님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조금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녀의 영상은 매우 어설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이 넘는 틱톡커인 만큼 옵티머스에 대한 홍보 효과는 엄청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그리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CG로 만들어졌지만 5년 내로 실제로 옵티머스를 언박싱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을 우린 지겹도록 보게 될 것입니다. 유저 크리스 원은 만약 이 일이 아니었다면 그녀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술 발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 좋은 마케팅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그녀의 영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6월 4일 공화당과 일론 머스크는 최근 공화당이 추진한 예산안으로 인해 강하게 대립 중입니다. 이 법안은 세금 감면, 국방비 증가, 부채 한도 상향, 대량 추방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며 다음 회계연도 예산 적자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에 대해 이 거대한 터무니없고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겨운 괴물입니다. 이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당신들도 당신들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며 맹비난하였습니다. 이에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스는 저는 일론 머스크를 좋은 친구로 여기며 의회 공화당은 그가 정부의 낭비, 사기, 남용을 조명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가 낭비 지출을 확인했고 행정부가 이를 수치화하며 의회가 삭감 및 예상 편성 과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존중을 표하지만 일론은 이 예산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법안은 주요 선거 공약과 미국 우선주의를 포괄적으로 이행하며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역사적 절감을 확보합니다.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역사적 세금 감면을 제공하며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강화하고 지출을 줄이며 강한 평화를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어서 하원 공화당은 연방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백악관으로부터 94억 달러의 낭비적인 외국 원조 지출, 국무부 및 USAID와 미국 공영라디오와 텔레비전 예산 삭감 요청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하원은 신속히 조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모든 연방 세금은 미국 국민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비대한 관료제나 당파적 프로젝트에 쓰이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서 팀이 노력하여 찾아준 세금 낭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 공화당은 이를 제거하겠습니다. 이 삭감 패키지는 정부 효율부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며 의회는 백악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권고를 법제화할 것이며 하원은 이 패키지를 가능한 한 빨리 본회의에 상정할 것입니다. 라며 분노한 일론 머스크와 공화당 지지자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테슬라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마음고생했고 그 뒤 정부 효율부서로 온갖 반발에 테러까지 당하고 팀 월즈 같은 민주당 인사들에게 조롱까지 받으면서 가까스로 버텨왔는데 이제 공화당 너네까지 뒤통수를 치는 거냐 하면서 지친 기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겨운 괴물, 다음 선거 때 심판하자 라고 강도 높은 표현을 하며 공화당 의회 권력과 척을 지려는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도 왜 굳이 저렇게 적을 만드는 건가, 이제 로보택시 코앞이고 좀 살만해졌는데 좀 참으면 안 되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뒤에도 정부 부채의 위험성에 관한 게시글을 여러 개 업로드하였으며 이 일이 앞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짚고 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보도한 한국 언론들이 사용한 워딩과 그로 인한 사실 왜곡입니다. 예를 들어 YTN은 역겨운 트럼프라는 표현을 일론 머스크가 했다는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KBS 역시 트럼프 맹공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연합뉴스도 트럼프 저격도 마약하고 했냐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습니다. 언론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상업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를 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먼저 YTN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향해 역겹다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특정 법안을 두고 역겨운 혐오물이라고 비판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법안 자체를 문제 삼으며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개인을 직접적으로 역겹다고 표현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YTN은 마치 머스크가 트럼프를 직접 역겹다고 공격한 것처럼 보이도록 썸네일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이간질 보도로 사실을 왜곡해 두 사람 간의 갈등을 부풀린 것입니다. KBS의 트럼프 맹공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부정확합니다. 머스크는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맹공하거나 개인적인 공격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KBS는 이 맥락을 무시하고 마치 머스크가 트럼프를 정면으로 공격한 것처럼 과장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연합뉴스의 트럼프 저격도 마약하고 라는 표현은 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 제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머스크는 트럼프를 저격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비판은 법안을 겨냥한 것이지 트럼프 개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마약하고 라는 표현은 머스크가 마약을 한다는 근거 없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머스크가 마약을 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본인도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 부정하고 있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섞어 독자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마약을 일상적으로 해온 것처럼, 그리고 트럼프를 저격하지 않은 사람이 트럼프를 저격한 것처럼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썸네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극적 표현을 넘어 거의 허위 보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보도들 때문에 한국 내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나 교묘한 조회수 낚시를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상업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해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태가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들, 즉 YTN, KBS, 연합뉴스와 같은 신뢰를 받아야 할 매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보도는 오히려 대중의 오해를 부추기고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잘못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가 알렉스 포터는 테슬라의 배터리 소싱 전략에 대한 전망을 2025년 6월 3일 연구노트에서 발표했습니다. 포터는 테슬라가 중국 의존 없이 대규모로 배터리 소싱 시도 중인 유일한 자동차 회사라고 평가하며, 테슬라가 결국 자체, 캐소드 활성 재료 제작, 리튬 정제, 에노드 제작, 전극 코팅, 셀 조립, 자동차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할 계획임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접근으로 테슬라의 수직 통합 전략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분석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알렉스 포터는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중국 도움 없이 배터리를 대량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점, 그리고 배터리 재료부터 자동차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런 방식은 미국 제조사 중에 유일하고 공급망 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소식을 전하는 소염 에리츠의 게시글에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것은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라며 파이퍼 샌들러의 분석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제프 러츠는 머스크에게 댓글로 테슬라는 이를 대규모로 달성한 최고의 첨단 기술 사례일 수 있습니다. 비용과 공급 연속성 면에서 매우 어렵고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탁월한 예견력이 돋보이며 테슬라 팀이 잘 해냈습니다. 라며 감탄하였습니다. 오늘 X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테슬라 애호가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케이스 룰란츠압의 게시글이었습니다. 케이스 룰란츠압은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무역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삼아 엄격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이 글로벌 정치, 경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국제 자동차 규제 표준을 정하는 유엔 산하 유럽경제위원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려는 걸까요? 폴리티코 기사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며 기사의 캡처 화면을 공유하였습니다. 캡처 이미지 속 기사는 유럽연합, 트럼프와 무역 협상을 위해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제안. 유럽연합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의 규정을 수용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 조치는 5월 19일 유럽연합 국가들에 발송된 제안 문서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아는 한 사람이 폴리티코에 전했습니다. 이 제안은 월요일 저녁 독일 경제장관 카트리나 라이에 EU 무역 담당 최고 책임자 마로스 셰프초비치, 그리고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경영진은 협상과 자동차 수입 및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독일 연방수상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이번 주 워싱턴에서 미국 관리들과 무역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전쟁에서 협상 카드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내밀 것이고, 그로 인해 막혀있던 유럽 내 FSD 진출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소식이며 속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협상 카드로 쓸 게 없어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FSD는 안전, 생명과 관련한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FSD를 사용했을 때 인간 운전자보다 압도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이미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테슬라 구매자들은 이런 안전한 기술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규제라고 하는 것이 그 권리를 강탈해 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술을 갖고 협상의 카드
카드로 사용한다는 게 어이없기도 합니다. 구매자들이 돈 주고 산 기술을 이렇게까지 해서 열어야 합니까? 유저 플로리안 마이어는 만약 그들이 완전 자율주행, 즉 안전벨트와 에어백처럼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규제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세야말로 이 불필요한 규제를 끝내버리고 많은 유럽인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해결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로보플록은 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건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더 현실적인 자율주행 규제, 즉 FSD를 몰래 방해해 왔다는 걸 은연중에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며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협상으로 FSD가 열린다면 그동안 의도를 갖고 규제를 막아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유럽을 자유의 땅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번 일로 유럽에 FSD가 배포된다면 트럼프보다 카말라가 나았을 거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는 쏙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식 계정은 어제 X에 장문의 아티클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발행한 글의 내용은 그리드 포밍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전력망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드 포밍 인버터의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은 이어서 그리드 포밍 기술이 전압 및 주파수 안정화, 공장 대응, 블랙 스타트 기능 등을 제공하며 기존 그리드 플로잉 인버터보다 약한 전력망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통합을 확대하고 전력망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장 인센티브와 규제 표준을 통해 빠른 채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테슬라 메가팩의 이 게시글은 그리드 포밍 인버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심 메시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도 호소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테슬라 에너지 및 충전 부문 부서장인 마이크 스나이더는 테슬라 메가팩 공식 계정의 글을 인용하며 이는 그동안 과소평가되었지만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미래 전력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시간 기준 6월 4일 FSD의 위험성을 다룬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사는 2023년 11월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치명적 사고를 예시로 들며 FSD 베타 11.4.4가 햇빛 눈부심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는 앞선 차량 충돌 후 노인이 고속도로로 나왔고 마침 FSD로 그곳을 지나가던 테슬라에 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테슬라 커뮤니티는 당연히 반발하였습니다. FSD 13이 나온 지 한참 되었고 FSD 14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FSD 11 당시 사고를 예시로 드는 것은 너무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악의적 보도라는 것입니다. 소염 에리츠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비극적이지만 블룸버그는 차량의 구형 FSD 버전 11을 사용했다는 맥락을 누락했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FSD 버전 12로 엔드투엔드 신경망 시스템을 도입, 더 안전하고 인간적인 운전을 구현했고 현재 버전 13을 사용 중입니다. FSD는 이미 생명을 구하고 있으며 기술은 계속 발전 중입니다 라고 블룸버그 기사에 반박했고 홀마스 카탈로그는 블룸버그가 오늘 새로운 공포조장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달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테슬라를 비판하려는 의도입니다. FSD가 절대 작동하지 않을 거란 이유로 2023년 11월 FSD 11.4.4 버전에서 발생한 비극적 충돌을 강조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직 보지 못한 차세대 비감독 모델은 논외로 치더라도 FSD 12는커녕 13이나 14 버전의 사례도 찾지 못했습니다. FSD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FSD 11 이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라며 어처구니 없어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막 배포하기 시작한 2025.20 업데이트는 우리가 원했던 그록은 아직 미포함이나 매우 유용한 기능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왼쪽 뒷좌석 도어 핸들을 당긴 채로 3초간 유지하면 충전 케이블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나더 테슬라 앱의 설명에는 차량이 잠금 해제되었거나 인식된 키가 근처에 있는 상태에서 왼쪽 뒷좌석 문 손잡이를 3초간 당기면 충전을 중지하고 충전 케이블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전 케이블에 해제 버튼이 없을 때 유용합니다. 차량 터치스크린이나 테슬라 앱으로도 케이블 해지가 가능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잠금 해제 버튼이 없는 J1772 완속 어댑터나 서드파티 충전기를 사용할 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예산안과 관련하여 대립이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켄터키 사구에서 하원 의원으로 재임 중인 토마스 메시 의원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은 하원의장 존슨이 일론 머스크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그의 회사가 이익을 얻지 못해서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건 그닥 와닿진 않습니다. 머스크는 진정한 미국 우선 기업가입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훨씬 더 편안한 삶과 더 높은 자산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아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재정적으로 붕괴하면 화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가 정부의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했을 때 그의 테슬라 매장은 폭탄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후원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지했지만 그 대가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터무니없는 소송 6건을 당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끝없는 낯세자 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시골 지역 광대역 인터넷 문제를 스타링크로 그가 해결했고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실패로 구제받은 이후 자동차 산업을 혁신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러시아 로켓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정거장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가 계속 정치에 관여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가 그만둔다 해도 그를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워싱턴 DC에서 양당 정치인들이 머스크와 그의 엔지니어들이 이루어낸 그리고 앞으로 이룰 놀라운 인간의 진보를 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며 머스크의 행보를 강력히 지지하였습니다. 머스크도 해당 글을 인용하며 미국 국기 이모티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이끄는 밀란 코박이 회사를 떠납니다. 옵티머스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해당 기술에 대한 매우 자세한 코멘트를 해주던 그 계정, 바로 그 밀란 코박이 9년간의 여정 끝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밀란 코박은 어제 X에 지난 9년 동안 저는 AI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렸고 평생 지속될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번 주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고 현재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해외에 있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유이며 다른 어떤 것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른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다는 말은 그가 테슬라의 펀더멘털이나 사내 갈등, 경쟁사에서의 러브콜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언론들이 테슬라에 대해 물어뜯을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겠죠. 밀란 코박은 이어서 저는 일론 머스크와 팀에 대한 지지가 변함없으며 테슬라 팀을 영원히 응원할 것입니다. 2016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핵심 팀의 엔지니어로 합류한 후 일론 머스크 밑에서 몇 년간 그 팀의 일부를 이끌었던 것은 제가 바랄 수 있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멋진 동료들과 함께 밤샘 업무로 보냈던 나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토파일럿을 여러 세대에 걸쳐 다듬었으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그 이후 제품은 훨씬 더 발전했고 솔직히 저는 이제 FSD 없이 운전하는 것이 많이 어색합니다. 곧 이 제품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이동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2022년 초부터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으로 전환한 것은 저에게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플랫폼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팀이 해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팀이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고 저는 그들이 옵티머스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떠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아쇼크 엘루스와미를 비롯해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감사드리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신뢰와 가르침을 주신 일론 머스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론, 당신은 저에게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는 법, 강인한 회복력, 그리고 엔지니어링의 많은 기본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테슬라는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라며 회사를 떠나는 장문의 소감글을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글의 댓글로 밀란,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에 대한 뛰어난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라며 화답하였습니다. 옵티머스 개발 팀원인 알리 토이세르카니는 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하드웨어, 펌웨어, 제어, AI 팀 간 협업을 통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팀으로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 당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당신이 이끌며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감을 받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라고 하며 떠나는 그에게 따스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누적 생산량이 800만 대를 돌파하였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6월 6일 기가 베를린에서 8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해당 기록을 기념하는
기가 베를린 직원들의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에서 꾸준히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해 왔습니다. 2023년 9월 17일 테슬라는 5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다졌습니다. 이후 약 195일이 지난 2024년 3월 30일에는 600만 대 생산을 돌파했고 208일 후인 2024년 10월 24일에는 70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7일 약 226일 만에 800만 번째 차량을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하며 또 한 번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100만 대, 즉 누적 900만 대 달성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1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같은 추세로 1천만 대 돌파는 26년 중반쯤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가형 차량, 사이버캡 등 새로운 볼륨 모델들의 등판과 기존 차량들의 판매량 증가를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 시기는 좀 더 빨라질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수석 부사장 톰 주는 해당 소식을 인용하며 이 놀라운 이정표를 달성한 전 세계의 모든 기가 팩토리에 축하를 전합니다 라며 기뻐하였습니다. 유저 바라트 토크 1947은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에서 8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울트라레드 모델 Y는 정말 멋져 보이네요. 테슬라의 성장 속도가 놀랍습니다. 16년 만에 800만 대, 마지막 100만 대는 단 8개월 만에 달성했군요 라며 축하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클리어웨이 에너지 그룹 줄여서 클리어웨이가 테슬라 에너지와 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6,160억 원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총 490메가와트, 1356메가와트시 규모로 전력 저장 용량이 매우 큰 프로젝트입니다. 클리어웨이의 조달 부문 부사장인 프랜시스 쿡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너지 저장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테슬라와 협력해 미국에서 제조된 에너지 저장 장비를 사용해 전력망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공급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협력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미국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계약된 배터리들은 모두 2026년에 배송될 예정이며 클리어웨이가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리어웨이는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테슬라 메가팩 계약을 통해 그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와의 최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설정과는 달리 한 발짝 물러선 느낌으로 일론 머스크에 대해 중립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머스크 회사와의 계약과 보조금을 검토할 의향이 있지만 공정해야 하며 머스크와 나라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를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머스크 회사들에 대한 과거 조사에 대해서는 재개 여부를 모른다고 회피하며 그들이 스스로 하게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머스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다른 국제 문제로 바빠 그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의 약물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어보았지만 그 기사는 머스크에게 불공정해 보인다며 논평을 피했습니다.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나는 날 선물로 준 백악관 열쇠를 돌려받을 생각은 없으며 그가 열심히 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 효율부 관련 노력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나 머스크와의 연락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둘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에 관심이 없으며 나라와 전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테슬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며 작별 인사와도 같은 메시지도 전하였습니다. 해당 소식을 전하는 게시글에 머스크 또한 나도 마찬가지라며 둘의 공식적인 행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X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어제인 6월 7일 오후 7시경 테슬라를 건드리지 말라 라는 말과 함께 테슬라의 공식 굿즈 중 하나인 기가 텍사스 벨트 버클의 이미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의 표면엔 그들이 말한 테슬라를 건드리지 말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요즘 흘러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테슬라의 길을 가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듯합니다.
펀드스트라트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연구원인 톰 리는 한국 시간 기준 6월 8일 새벽 업로드된 펀드스트라트의 업데이트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충돌로 주가는 거의 14%나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것이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번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장기 전망이 크게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쟁 우위를 다시 짚어보면 테슬라는 전기차 설계와 전기차 제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곧 로보택시 제품이 출시됩니다.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경쟁사 대비 약 4분의 1 비용으로 제작되는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로보택시 설계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옵티버스 로봇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로봇은 손가락 민첩성 뿐만 아니라 여러 영상에서 보듯 움직임의 민첩성도 갖췄습니다. 미래에는 드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제품군을 보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게다가 AI 부문 xAI를 합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xAI는 전 트위터인 X 플랫폼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모든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결국 트럼프와의 갈등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회사의 기술적 우위, 독보적인 매력의 제품군, 그리고 미래 전략이 테슬라의 밝은 미래를 뒷받침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을 이용해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둘의 싸움을 조롱하는 민주당 인사들부터 스페이스X를 정부가 압류해야 한다, 머스크는 중국의 간첩이다 라고 말하는 스티브 배넌 같은 인물들이나 일론 머스크와 스콧 베센트가 몸싸움을 벌였다는 싸구려 기사를 내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둘의 갈등에 신나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은 둘의 화해를 원합니다. 얼마 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충돌과 그의 반응에 떨어진 테슬라 주가에 대해 잠시의 소음이며 테슬라 펀더멘털엔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던 케빈 오리어리는 CNN에 출연하여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에 관한 추가적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케빈 오리어리는 트럼프와 일론 모두 서로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머스크가 미국에 가져온 모든 경쟁력, 스페이스X, 신경과학, 로보틱스는 모두가 미국 기술입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업적에서 빼고 싶겠습니까? 두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 갈등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머스크는 2조 달러 적자를 원하지 않고 트럼프는 생각이 다릅니다. 양쪽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화해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고, 부통령 JD 벤스 또한 399만의 구독자를 가진 테오 폰의 방송에 출연하여 일론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은 좌절했지만 일론과 혈투를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매우 자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론이 조금 진정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일론은 놀라운 기업가입니다. 국가의 낭비, 사기, 남용을 뿌리 뽑으려는 노력, 정부 효율부서는 정말 훌륭합니다. 일론은 이제 막 정치에 몸을 담았는데 그의 사업은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의 차를 불태우는 일까지 있었죠. 그 좌절감은 이해합니다. 의회가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안의 주된 목적은 지출 삭감이 아니라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막는 것입니다. 좋은 법안이지만 완벽한 법안은 아닙니다. 그의 입장에서 워싱턴 DC 관료주의적 절차에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전쟁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 사회를 위해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라며 현실 정치와 관료주의에서 좌절감을 느꼈을 일론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둘은 화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저 미콜라 포코틸로는 리더십은 종종 갈등과 의견 충돌의 도가니에서 시험받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말이 상기시키듯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도 어려운 선택과 복잡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긴장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며 이상주의가 지혜와 힘으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좌절과 의견 차이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더 성숙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굳건히 버틸 때와 화합을 추구할 때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진전을 가져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JD 벤스의 클립에 좋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각종 매체, 인터뷰, 그리고 심지어 당선 수락 연설에서조차 스페이스X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선 레이스가 절정에 달했을 때 스페이스X는 최초로 메카질라 암으로 스타쉽 부스터 캐치를 성공해냈고, 트럼프는 그것에 엄청난 감명을 받았는지 가는 곳마다 부스터 캐치를 묘사하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당시 일론에게 저걸 중국이나 러시아도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일론은 단호하게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는 일화
일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의 갈등으로 일론 머스크를 거세할 시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가장 잘 알고 그걸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머스크의 몰락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승리임을 말입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어제 전용기 내 인터뷰와 오늘 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론과 작별을 명확히 하면서도 평소와 달리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일 것입니다. 왜 평소와 달라 보이냐면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트럼프가 한 연설에서 앙숙인 상원의원 아담 쉬프를 대놓고 수박 대가리라고 표현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목은 얇고 머리는 큰 그의 외모를 가지고 인신공격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향해 공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트럼프에게 일론 머스크가 쓸데없는 인물이고 진짜 그를 적대시하겠다 결심했다면 어제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일론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을 테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파르자드 또한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파르자드는 트럼프의 태도를 보며 트럼프는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면 항상 강하게 반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가 얼마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놀랐습니다. 보통 그는 과장을 활용하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일론을 꽤 세게 몰아붙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미 이 세 개의 별명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생쥐 일론 머스크, 케타민 일론, 검은 눈 일론 같은 식으로요. 그런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관계가 틀어진 것에 진심으로 실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그는 일론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를 향한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일론의 지지를 잃을 순 없습니다. 일론의 영향력은 의회에서 몇 석을 좌우할 만큼 강력해서 트럼프의 2기 임기 후반을 망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습니다. 셋째, 일론이 뭔가를 알고 있고 앱스타인 파일에 대한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JD 벤스가 앞서 트럼프가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말이겠죠. 이 모든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모델3 퍼포먼스는 같은 모델3 라인업 내 후륜 구동 및 롱레인지 트림과 전면 범퍼 디자인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후면에 스포일러만 디자인 차이를 주었고 전면은 모든 트림에서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랜드 업데이트로 전면부에도 차별화를 도입하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퍼포먼스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프리몬트에서 포착된 앞과 뒤 위장막이 씌워진 차량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해당 차량이 저가형인지 아니면 모델 Y 퍼포먼스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었는데요. 모델 Y 퍼포먼스라고 하던 사람들은 퍼포먼스 트림은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간 기준 6월 7일 저녁 X에는 한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독일 뉘르 부르크링에서 모델 Y 퍼포먼스 추정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위장 랩핑을 했지만 사실상 외관을 모두 드러내고 있었으며 모델 3와 달리 모델 Y는 주니퍼로 업그레이드 되었음에도 퍼포먼스만의 디자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어제 포착된 저 차량이 모델 Y 퍼포먼스이고 디자인 변화가 없다면 프리몬트에서 포착된 차량은 무엇이고 왜 앞과 뒤를 위장막으로 가린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대체 그 차량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리르에서 포착된 저 모델 Y 퍼포먼스가 최종 디자인이 아닐 변수 또한 존재합니다. 테슬라가 5월 유럽 시장에서 BYD를 제치고 전기차 판매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저 테슬라 아카이브가 6월 7일 오후에 X에 게시한 글에서 보듯 테슬라는 5월 한 달 동안 유럽에서 12,782대의 차량을 판매하며 BYD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이 그래프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알렉스는 이 소식과 관련하여 이전에 BYD가 테슬라를 추월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에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YD 차량은 테슬라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저가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있어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양입니다. 반면에 테슬라 차량은 여전히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라며 BYD가 테슬라를 앞섰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었고 테슬라가 진출하지 않은 저가 시장에서조차도 BYD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면 프리미엄 시장에서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이끌던 밀란 코박이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회사를 떠난 후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 후임자가 누구일지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테슬라의 가장 핵심적인 AI 인물 중 한 명인 아숑 엘루스와미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AI 소프트웨어 부사장인 엘루스와미는 FSD 프로젝트를 이끌며 이제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동시에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새롭게 확대된 역할은 테슬라의 핵심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제 옵티머스와 FSD는 별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테슬라는 오랫동안 옵티머스와 FSD가 단순히 별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세계의 AI라는 공통된 기술적 기반 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는 테슬라의 핵심 비전인 자율성과 인공지능의 통합을 구현하며 카메라 중심의 비전 시스템과 신경망 기반의 AI를 활용해 환경 인식과 의사 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테슬라의 FSD와 옵티머스는 모두 고가의 라이다 혹은 레이더 같은 센서를 배제하고 카메라와 신경망으로 구성된 비전 중심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FSD는 차량의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신경망을 통해 도로 상황, 보행자, 신호등 등을 인식해 자율주행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는 공장이나 가정 환경에서 카메라로 물체와 공간을 인식하고 신경망으로 작업 수행 경로를 계산해 인간처럼 행동합니다. 이 공통 접근법은 테슬라가 두 프로젝트 간 기술 전이를 용이하게 하기에 아숑 엘루스와미가 두 프로젝트를 동시에 이끄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아숑 엘루스와미는 옵티머스의 영상을 공유하며 뉴럴 네트워크와 카메라는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하며 로봇 공학의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자동차, 옵티머스, 그리고 모든 인공 동물에 대한 동일한 해결책이 적용됩니다. 이 로봇들은 오디오, 고유 수용 감각, 온도 등 추가 감각을 사용하며 이는 대부분의 동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HD 지도와 같은 복잡한 기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것이 너무 명백해질 것이며 왜 누군가가 그런 기술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는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카메라와 신경망으로 구성된 비전 중심 접근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유저 데릭 무어는 FSD에 대한 강세 신호입니다. 그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옵티머스 책임자로 임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며 이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아숑이 다른 팀을 맡을 정도로 FSD 완성도를 궤도에 올려놓았다 라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FSD가 아직도 지지부진했다면 회사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이 소식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저 MJ 켈리는 이것은 도박입니다. 대성공이든지 처참한 실패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두 플랫폼이 많은 시스템을 공유하지만 아숑이 양쪽에 집중하는 것이 둘 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며 우려하였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숑 엘루스와미는 아직 30대입니다. 30대에 테슬라의 FSD를 이끄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FSD의 옵티머스까지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앞날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두 개나 이끌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테슬라 낙관론의 데모 캐시우드는 최근 1000만 구독자의 더 다이어리 오브 CEO 채널 방송에 출연하여 대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담 도중 당연히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으며 방송 전반에 걸쳐 테슬라에 대한 그녀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슬라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 중이시냐는 진행자의 말에 그렇다고 답하며 테슬라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냐는 이어지는 질문에는 네, 테슬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AI 프로젝트입니다. AI는 최우선순위여야 하죠. 우리의 주력 전략인 아크-K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 관련 생태계는 앞으로 5에서 10년 안에 8에서 10조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거라고 믿습니다. 세계 GDP가 약 130조 달러인 걸 고려하면 10조 달러는
엄청난 규모죠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출시되는 로보택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이버캡은 내년에 출시되지만 오스틴에서는 6월에 모델 Y로 시작할 겁니다. 저도 모델 Y를 또 살까 생각 중인데 이건 사실상 사이버캡이나 다름없습니다. 원하면 제 모델 Y로 출근하고 낮에는 스스로 나가 돈을 벌게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버는 마일당 2에서 4달러인데 테슬라는 규모가 커지면 5에서 10년 후 마일당 0.25달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2018년에서 2019년에 많은 이들이 테슬라가 파산할 거라 했지만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제사형 로켓을 바지선에 착륙시킨 사람이니 모델3 생산도 해결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간단한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270에서 280달러 정도인데 5년 후면 2600달러가 될 것입니다. 그 가치의 90%는 전기차가 아니라 로보택시 플랫폼에서 나옵니다. 전기차는 일회성 판매이지만 로보택시는 지속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2600달러 예측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보택시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의 융합 때문이죠. 일론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로보택시를 능가할 거라 믿고 우리도 장기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며 테슬라 투자자로서 장기적 낙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의 주식에만 투자한다면 뭐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체 없이 테슬라입니다. 로봇 공학, 에너지 저장, AI의 융합이고 로보택시를 넘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라며 확고히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상 후반쯤 기업가로서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혁신과 독창성 면에서 우리 시대의 토머스 에디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만난 후 느낀 점은 그는 매우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류 대부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죠. 라며 그에 대한 진심 어린 평가를 하였습니다. 모델 S 인테리어 사진의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사진이 유출되었으며 놀라운 것은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변화이며 기존 인테리어에 앰비언트 라이트만 추가된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을 종합하면 기가 상하이의 빙하 블루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푸른색 외관 색상, 그리고 새로운 휠 디자인, 전면 범퍼 카메라,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황상 우리가 기대했었던 스티어 바이 와이어급의 획기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식 스펙이 공개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기타 소식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첫 차량 인도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4월 초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식 진출을 알리는 행사와 함께 홍보 영상도 멋지게 만들었었는데요. 그 뒤 차량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이르면 6월 말, 늦어져도 7월에는 고객 인도가 시작될 거라 합니다.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과 그 안에서의 맹활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현재 LA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는 한 대도 아닌 여러 대의 웨이모 무인 차량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웨이모는 이에 대한 어떤 성명이나 자제 촉구, 엄중 경고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웨이모 입장에선 저 차량 한 대 한 대가 굉장히 비싼 자산일 텐데 이해하기 힘든 행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지금 당장은 xAI에 집중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X에서도 직접 그렇게 말을 하였었고 아마도 예상보다 늦어지는 그록 3.5 릴리즈를 마무리 짓고 있는 듯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공언한 대로라면 지금쯤은 나왔어야 하는데 늦어지는 건 안타깝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록 3.5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는 구글과 오픈 AI가 제공하는 것처럼 비디오 생성 기능까지 지원할 거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마스 카탈로그가 요즘 혼란스러운 테슬라 투자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올렸습니다. 홀마스 카탈로그는 테슬라를 4.8달러에 투자 시작해 48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300불로 떨어지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는 죽은 듯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테슬라 투자로 온갖 미친 사건, 예를 들면 배터리 화재 공포 조장, 비상장 회사 전환 소동, 모델 X 지연, 일론의 트위터 인수, 대통령 공격 등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번 패닉에 빠졌지만 제 입장은 변함없었습니다. 미래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가정용 로봇 시대라는 것 말입니다. 100배 성장해도 시작일 뿐이라 믿고
정도 보유합니다. 그리고 매수 포지션을 늘릴 뿐입니다. 변동성 속 인내한 덕에 S&P 500, 나스닥 수익률을 초과했습니다. 론 베런의 말처럼 사업은 변혁했기에 주가가 따라잡을 것이라 생각하며 타이밍을 재는 대신 그저 매수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글입니다. 구글의 CEO 순다 피차이는 최근 렉스 프리드먼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웨이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일론 머스크와 로보택시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순다 피차이는 저는 일론이 뭘 하든 항상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교통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회가 정말 넓습니다. 웨이모 드라이버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라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져도 충분히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도 잘할 거고 웨이모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신뢰를 표명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새롭게 열릴 시장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오스틴에 자율주행 차량 운영자 목록에 공식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뉴스와 X 포스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5년 6월 12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10대에서 20대의 모델 Y 차량이 안전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며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따르면 차량 수는 빠르게 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스틴시의 자율주행 차량 목록은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 또는 상용화하는 기업들을 포함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테스팅 단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초기 규제 요건을 충족했음을 나타냅니다. 로보택시 서비스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차량 소유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창출하는 새로운 수익원입니다. 이는 FSD 개발 역사에서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오스틴을 시작으로 여러 도시로 확장될 예정이며 쏟아질 수많은 후기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유저, 자미아, 샤즈린, 디바는 다음 주에 출시된다면 오스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비전을 실제로 체험하는 최초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의 반응과 기존 교통 시스템과의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라고 기대하였으며 유저, 미하, 라나는 이것이 우리가 추적해온 인프라의 순간입니다. 연구 개발부터 규제 승인까지 오스틴 자율주행차 목록에 오른 것은 단순한 관료적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시 정부가 자율주행차가 작동하는지 여부에서 자율주행차가 도시 기반 시설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상업용 로보택시 도입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승인을 받은 셈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투기에서 인프라 투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테슬라가 도시 이동성에서 선두 주자로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라며 이것이 테슬라 투자 여정의 큰 순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의 수석 자동차 기자인 프라스 수브라마니아는 오늘 이 로보택시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이번 출시는 테슬라의 조단위 AI 가치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투자자들이 로보택시를 일론 머스크 관련 논란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로 보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그는 출시일이 6월 12일로 예정되었으나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누적 생산량이 8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타링크에서 대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6월 10일 기준으로 스타링크의 고객 수가 600만 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2월 500만 명, 2024년 12월 460만 명에서 증가한 수치로 지난 약 100일 동안 하루 평균 9,900명, 약 10,000명씩 신규 고객이 추가된 결과입니다. 제시된 이미지를 보시면 스타링크의 급속한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700만 명, 2026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최근 스타쉽 발사에서 보시듯 이제 스페이스X는 스타쉽 로켓에서 스타링크 위성 배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스타쉽을 이용한 배포는 곧 시작된다는 것이고, 또한 진출 국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르면 이번 달 스타링크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효율적 위성 배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그로 인해 가입자 증가는 하루 평균 10,000명인 현재에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스타링크가 비교적 늦게 출시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는데,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 이렇게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진 스페이스X를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거세시킬 거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입니다. 그건 오히려 트럼프라는 인물을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정치인으로 평가절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스페이스X는 나사, 국방부, 우주군 등과 핵심 계약을 맺고 있으며, 스타링크는 군사 통신과 민간 인터넷에 필수적입니다. 블루 오리진과 같은 후발주자로는 즉각 대체 불가하고, 우주 프로그램 지연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위협은 아무리 안 좋게 보아도 그저 정치적 압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것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트럼프도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스타링크를 좋은 서비스라고 말한 것이겠죠. 테슬라가 최근 고객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7인승 모델 Y를 암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 중에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며 최대 7명까지 탑승 가능하고 모든 사람의 장비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5년 생산 루머가 돌고 있는 7인승 모델 Y에 대한 암시가 아니냐는 게 커뮤니티의 의견입니다. 이전 구형 모델 Y의 7인승 차량은 일부 시장에서 제공되었으나 5인승 과 같은 차체를 사용해 3열 공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탑승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새로운 모델 Y 7인승은 확장된 휠 베이스로 제작되어 이전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4월 29일 더 드라이브의 기사에 따르면 새로운 7인승 모델 Y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확장된 휠 베이스로 더 넓은 캐빈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차체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3열 승객의 편안함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7인승 모델 Y는 넓은 공간과 향상된 편안함으로 가족 단위의 고객과 대형 SUV 수요를 겨냥합니다. 경우에 따라 저가용보다 이 모델을 더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전기차 대중화에 이 차종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저 닉 러홀은 저는 이 차가 정말 필요합니다. 2018년형 모델 3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넷이나 있어서 더 큰 차량이 필요합니다 라며 해당 차종 출시를 반겼고, 유저 아서는 저는 2021년 6월에 구매한 7인승 모델 Y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상태의 뒷좌석 2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만 유용합니다. 테슬라가 이번에도 적어도 보통 체격의 성인 7명이 충분한 다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공간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록 인공지능을 이용한 X의 알고리즘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일론 머스크는 밝혀왔는데요. 오늘 일론 머스크는 X의 추천 알고리즘이 그록 AI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전환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소규모 계정 인기 게시물이 피드에 표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라며 변경점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소규모 계정들이 더 많은 노출이 가능해지고 성장의 기회 또한 얻게 됨으로써 X 커뮤니티가 좀 더 건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소여 메리츠는 오늘 X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소여 메리츠는 7년간 테슬라에 올인했습니다. 이 주식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끝없는 롤러코스터니까요. 그동안 시장 심리는 수없이 바뀌었고 이번엔 다르다는 주장도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테슬라 자동차 사업은 객관적으로 약세입니다. 하지만 내가 테슬라를 보유하는 이유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보택시, 옵티머스, 에너지 같은 장기 잠재력 때문입니다. 이 기회들을 믿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테슬라의 성장을 늦출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인 시민이나 그 사업을 표적으로 삼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같은 기업의 스토리는 단일 대통령 임기를 훨씬 초월합니다. 뉴스
뉴스와 주식시장의 대다수는 늘 단기적 사고를 강요하지만 테슬라는 매우 장기적 관점을 요구합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옵티머스가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오늘의 심리가 장기적으로 중요할까요? 사람들에게 단기 시장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연구하고 생각해보길 권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 공유 드려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로보택시 공개 날짜를 일론 머스크가 발표하였습니다. 테스트는 진행 중이고 여기서 공개란 공식적으로 외부 승객을 태우는 날짜를 뜻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잠정적으로 그것을 6월 22일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안전에 대해 매우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일정을 밝혔는데요. 공장에서 출고되어 집 앞까지 배송되는 최초의 날짜는 6월 28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 6월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어제 밤 10시경 X에는 한 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공유자는 유저 테라핀 터핀 콜이었고 그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모델 Y를 맞은편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차에 운전석이 비어 있었다는 것과 보조석 쪽 문에 로보택시 로고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테라핀 터핀 콜은 맙소사 로보택시예요 라고 말하며 X의 대형 테슬라 인플루언서 소여 메리츠, 홀마스 카탈로그, 더티 테슬라, 니크루즈 파타네를 태그하였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커뮤니티에는 간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소여 메리츠는 해당 영상을 인용하며 속보입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최초의 테슬라 모델 Y 로보택시가 텍사스 오스틴의 공공도로에서 테스트 중인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로보택시 로고가 차량 측면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엔 정말 많은 테슬라 책임자들이 총출동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회사의 기념비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팀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찰스 키는 로보택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에서 진행된 이 최초의 자율주행 테스트에는 모델링, 알고리즘부터 시스템 및 운영까지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팀원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윤타 차이는 윙크를 하는 이모티콘으로 해당 소식을 반겼으며 선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필 두아는 오늘은 작은 발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훗날 돌이켜보면 그것이 변곡점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선임 엔지니어링 매니저 스리아리 삼파트 쿠마르는 출시 초기에는 안전하고 느린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미래는 흥미진진할 겁니다. 라면서 기대를 하게 하였고 인공지능 개발 팀원인 칼레나 브라운은 언제 이게 소셜미디어에 퍼질지 궁금했습니다. 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고 2024년 회사를 떠난 전 선임 경로 계획 엔지니어인 파릴 제이는 축하합니다. 필 두안, 아쇼크 엘루스와미 자율주행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라며 이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낸 과거 동료들을 축하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엔지니어 아렉 스레즈키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접근 가능한 교통에 새로운 시대가 실현되는 것을 보니 정말 보람있네요. 라며 뿌듯해하였고 테슬라 AI 부사장이자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동시에 이끌고 있는 아쇼크 엘루스와미는 처음엔 천천히 그리고 라면서 앞으로 규모를 대규모로 늘려갈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도 해당 영상을 인용하며 이건 당신이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차와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일반 소비자가 구매한 차도 장차 언제든 로보택시가 되어 당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는 로보택시의 근본 개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등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을 인용하며 아름답고도 간결한 디자인입니다. 이는 공장에서 바로 나온 개조되지 않은 테슬라 차량입니다. 즉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테슬라는 감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라며 앞선 테슬라 공식 계정의 말처럼 생산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은 로보택시가 될 수 있다는 점, 로보택시에 편입되기 위해 어떤 하드웨어적 개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저 스튜어트 저커먼은 일론 머스크에게 이 차량들은 어떤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하나요? 하드웨어사 차량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버전인가요? 아니면 곧 출시될 버전인가요? 라고 물었고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이지만 곧 주요 버전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알파 단계에 있는 더 발전된 모델이 있고 파라미터가 약 4배 증가했지만 아직 많이 다듬어야 합니다. 몇 달 안에 배포 준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며 현재 사용 중인 로보택시 소프트웨어와 일반 사용자 소프트웨어가 곧 통합될 거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그 전에도 테슬라 로보택시 테스트 추정 차량은 많았으나 이 영상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테슬라 차량이 공식 로보택시 로고를 달고 운전자 없이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는 사실상 최초의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소식과 관련하여 한 글을 재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테크 블로거 로버트 스코블의 글이었습니다. 로버트 스코블은 다른 자율주행 차량 회사들과 달리 테슬라는 고객들에게 R&D 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FSD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차량을 구매하며 차량 운행 데이터를 통해 AI 훈련에 기여하게 했습니다. 저는 경쟁사인 웨이모의 고객들을 인터뷰하면서 많은 소비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웨이모 고객들은 거의 일치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차를 소유하고 싶지 않고 운전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우버를 타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테슬라는 웨이모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게다가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앞서 말했듯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했기 때문에 테슬라 네트워크는 거의 처음부터 수익성을 가질 것입니다. 라며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에 감탄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글의 댓글로 이제 길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자율주행차는 2-3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금융 분석가인 AJ 또한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세요. 2025년 6월 10일은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테슬라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아이폰을 꺼낸 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만약 테슬라가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가 깜짝 공개했다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오늘의 로보택시 순간은 아이폰의 등장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나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테슬라의 특성상 그 가치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라는 뜻일 겁니다. 그 말인즉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나 보고 계신 여러분이나 로보택시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이겠죠. FSD 라이센싱에 관한 소식이라기보다는 흘러가는 현황을 알 수 있는 발언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데이브 리는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새벽 X에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연말까지 최소 한 곳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FSD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FSD 하드웨어를 실제로 통합하고 차량을 판매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발표는 대부분의 전문가, 분석가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일 겁니다. 이는 테슬라의 새로운 사업 분야이고 이렇게 빨리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스틴 로보택시의 출시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가 테슬라와 FSD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신감을 없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며 최초 FSD 라이센싱 시기를 올 연말로 점쳤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엔비디아에서 하드웨어를 구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널리 보급되고 다른 솔루션이 효과가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로보택시가 공공도로에서 돌아다니는 이 시점에도 테슬라 FSD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엔비디아 같은 다른 대안만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정중하게 들리지만 속뜻은 그들은 변화를 외면하며 스스로 몰락하고 있어 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속 시원하게 그 말을 해준 이가 있었으니 앞서 등장했던 AJ입니다. AJ는 일론 머스크의 해당 글의 답글로 월급을 받는 자동차 제조사 CEO 대부분은 정치적, 기타 어리석은 이유로 테슬라의 솔루션을 수용하기 전에 먼저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소진할 것입니다. 라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관한 심한 게시물을 올린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고 트럼프 또한 그를 비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관계 개선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줄 알았던 둘의 갈등은 봉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뉴스가 둘의 관계 회복에 쏠린 동안 테슬라는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어제인 6월 11일 캘리포니아 라스롭에 있는 메가팩토리 팀이 15,000번째 메가팩을 생산한 것을 축하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15,000번째 메가팩 앞에서 해당 기록을 기념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동 중인 상하이 메가팩 공장에서의 생산량은 포함되지 않은 라스롭 생산만
2020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총 메가팩 생산량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테슬라 메가팩은 2024년 11월 5일 100만 대를 초과한 뒤 약 7개월 만에 15,000대에 도달했습니다. 월 평균 약 700여 대를 생산 중이며 해당 속도를 감안한다면 2만 대 도달 예상 시점은 2026년 1월쯤입니다. 현재 라스롭 공장은 연간 1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2025년 2월 본격 가동된 상하이 공장이 램프업을 해가면서 연간 1만 대 생산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뒤 추가될 텍사스 공장 가동 시 또 1만 대가 추가되어 장차 테슬라 메가팩 생산 용량은 단순 계산으로만 최소 연간 3만 대 이상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로보택시가 공도에서 포착되고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중심이 자동차 사업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으로 전환되고 있는 요즘엔 필연적으로 많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고 한들 회사의 운명을 건 전환 앞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와중에 승승장구하는 메가팩의 모습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저장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새롭게 열릴 인공지능 시대와 그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급증으로 고수익 가능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분야에서 메가팩이라는 강력한 상품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저, 퓨처, 모빌리티는 테슬라의 라스롭 메가팩토리에서 연간 메가팩 15,000개를 돌파했습니다. 0에서 만까지 2.4년이 걸렸지만 만에서 15,000까지 단 7.5개월만 걸렸습니다. 속도가 2배로 빨라졌고 엄청난 효율 상승을 증명합니다. 거대한 배터리 하나하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미래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라며 해당 소식을 축하하였고 유저 데이비드는 메가팩 한 개당 약 100만 유로, 중국에 새로 지은 공장 하나, 미국에 건설 중인 공장 하나, 각 공장에서 연간 1만 대의 메가팩 생산. 하지만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망해간다 합니다. 라며 테슬라의 실제 역량을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 스티븐 와이즈는 오늘 CNBC 방송에 출연해 그가 테슬라에 가진 최근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스티븐 와이즈는 일론 머스크의 팬들, 그러니까 그의 포스터를 방에 붙이고 다닐 정도의 열성 팬들은 회사의 펀더멘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의 이름값은 대단합니다. 만약 머스크를 떼고 다른 사람이 테슬라의 CEO로 앉아있다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불법 약물 논란도 있고 이사회는 CEO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회사의 매력적인 구석이 무엇이 있습니까? 로보택시 시장은 이미 경쟁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거기서 확실한 선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로봇 분야? 그건 더 심합니다. 테슬라는 거기서 우위를 전혀 못 잡았습니다. 라며 테슬라는 과대평가된 회사이며 일론 머스크에 의존적이고 경쟁력이 없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사실상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에 댓글로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울부짖는 또 다른 공매도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스티븐 와이즈가 작년 이맘때 방송에 나와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스티븐 와이즈는 작년 마찬가지로 CNBC 방송에 나와 저는 테슬라 주식이 터무니없이 비싸며 이미 풋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늘 더 샀습니다. 이 회사가 과대평가이며 최고 시절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슬라를 보유하지 않으며 주가가 $100 아래로 떨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주가가 회복될 거란 가능성은 망상이고 일론 머스크는 6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불안정한 천재라 투자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때의 테슬라 주가는 얼마였을까요? $180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듯 작년 테슬라는 하반기에 전고점을 갱신했고 $180에서 풋이라는 그의 베팅은 명백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그는 $300 위에서 하락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 없는 듯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어서 스티븐 와이즈가 했던 약물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물론 불법 약물을 한 적도 없지만 내가 만약 불법 약물을 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지금 약물 중독자인 사람한테 져서 돈을 잃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유저, 게일은 맞습니다. 일론.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테슬라는 모두를 이롭게 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전기를 공급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 정신 나간 사람도 언젠가는 테슬라 기술의 도움을 받을 거라는 점입니다. 라며 어이없어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스티븐 와이즈와 반대 입장의 분석가도 있습니다. KKM 파이낸셜의 설립자이자 CEO인 제프 킬버그입니다. 제프 킬버그는 오늘 제 생각에는 테슬라를 계속 매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정말 곤란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극적입니다.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에게 백악관 열쇠를 주려고 했고 갑자기 역사상 가장 공개적인 모욕 사건이 터지며 X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갑자기 고립된 모습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반등을 했고 로보택시 이벤트가 12일이었던 예상일보다는 며칠 늦게 시작하긴 하지만 우리는 낙관적입니다. 저는 앞으로 $350 전후를 보고 있고 다음 상승 단계는 $400로 봅니다. 공매도 세력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며 로보택시 이벤트와 일론 머스크, 트럼프 갈등의 해결 등을 근거로 테슬라의 주가를 낙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일주일 전 FSD에 대한 경험도 공유하였습니다. 제프 킬버그는 6월 5일 X에 직접 경험해봐야 했기에 어제 처음으로 모델 Y를 타고 FSD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편도 150마일, 왕복 300마일을 써봤습니다. 여러 분기점, 표지판을 잘 대처하며 놀랍고도 인상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테슬라 테크노 타이탄은 사람들이 언제쯤 테슬라 모델 Y의 대단한 가치를 깨닫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집에 2022년식 모델 Y가 하나 있는데 F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차도 모델 Y를 탈 것입니다. 미국인들 대다수가 이 차를 타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라며 제프 킬버그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추가 소식으로 국제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최초로 자율비행 드론이 인간 조종 드론을 이겼다는 소식을 인용하며 일론 머스크가 이라고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카타르 경제 포럼 인터뷰에서 군사용 드론을 만들지 않을 것이란 철학을 밝혔으나 이전부터 계속 드론에 대해 의식을 하고 관련 발언을 하는 등 드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론 머스크가 드론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보시나요?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 모델 S와 X 리프레시를 공식 출시하였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수차례 공도에서 포착되었던 그 차량이 공식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은 한국 시간 기준 6월 13일 오전 10시경 해당 게시물을 올리며 미국 출시를 알렸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들도 점차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경점은 프로스트 블루라고 하는 색상입니다. 해당 색상은 $2,500, 하나로 350만원 정도의 추가금이 발생됩니다. 이전부터 공도에서 포착되었던 그 색상이고 기가 텍사스의 딥블루보다는 연하고 기가 상하이의 빙하 블루보다는 진한 하늘색이며 색상에 대한 반응은 대체적으로 호평입니다. 그리고 롱레인지 트림의 경우 주행거리가 410마일, 660km를 달성하며 테슬라 차량 중 역사상 가장 긴 주행거리 차량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 차량도 충분히 조용했는데 거기에 정숙함을 더 개선하였다고 하고 새롭게 디자인된 휠은 향상된 공기 역학으로 주행거리 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포착된 차량에서도 확인했듯 전면에 워셔가 달린 범퍼 카메라가 추가되었으며 크롬 처리되었던 테슬라 로고는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되어 차량 탑승 시 전용 애니메이션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어 포켓, 전면 및 후면의 발판 조명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부싱과 서스펜션 디자인 덕분에 승차감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기존 차량들도 승차감이 준수했는데 거기서 더 향상되었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또한 어댑티브 하이빔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X의 경우 3열 승객을 위해 공간이 좀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이전 공도 포착 사진만 봤을 땐 사실 변경점이 거의 없다고 봤었는데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실내의 앰비언트 라이트와 전용 애니메이션, 조명 색상, 소음 감소, 승차감 향상 등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경험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AI5, 스티어 바이 와이어 등 완전 획기적인 개선을 원하였는데 그러지 않은 점에서 아쉬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의 디자인이 사실상 거의 그대로인 점도 불만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알렉스는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저는 테슬라 모델 S와 X가 각각의 클래스에서 최고의 차량이라고 확신합니다. 테슬라가 이 차량들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수익성보다는 상징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이제 테슬라의 핵심 사업이 차량 판매보다는 자율주행
주행으로부터의 수익과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와 경쟁자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업데이트 횟수를 세는 것을 오래전에 그만두었고, 매번 소유자들의 차량은 무료 업데이트로 큰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더 과감한 페이스 리프트를 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모델 S 플레이드를 볼 때마다 그 외관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여기서 외관의 변경은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며 모델 S와 X의 이번 리프레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번 리프레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도 존재했습니다. 유저 매튜 산토로는 테슬라가 최대한 이익을 쥐어짜내려는 건 알겠는데, 젠장 프리미엄 모델을 리프레시하면서 배터리, 성능, 충전 속도는 손도 안 대고 48V나 800V 스티어 바이 와이어 같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도 추가 안 했군요. 전면 범퍼 카메라, RGB 조명, 그리고 촌스러운 휠 변화에 $5,000나 추가하다니 테슬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전에 충전 속도 같은 걸 얘기한 적은 있지만 모델 S, X 배터리 용량이 P100D 이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차들은 2016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9년이나 지났는데 배터리 기술과 에너지 밀도가 그동안 멈춰 있었습니까? 최소 110kWh는 돼야죠. 테슬라가 점점 선두에 안주하는 느낌입니다. 뭔가 엄청난 걸 준비 중이라 경쟁이 압박할 때까지 안 내놓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이 그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판매량이 서서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엔 혁신이 필요합니다. RGB 조명 따윈 말고요. 라며 이번 리프레시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 장착의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안전을 우선하면서도 상업적 배치를 촉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파일럿 서비스와 미래의 사이버캡 배포를 더 쉽게 승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면제 과정은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 차량에 적합하지 않아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면제 평가와 감독의 동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도입해 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를 신속히 조정합니다. 더불어 면제 신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추가 정보 요청을 최소화하고 승인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단기적으로 오스틴에서 진행 중인 로보택시 파일럿 서비스는 FSD 장착 차량을 활용하여 규제 완화로 승인 과정에 규제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X 게시물에서 다수 사용자는 이를 테슬라의 유리한 변화로 평가하며 로보택시 출시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이버캡은 기존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면제가 필수적인데, 이번 도로교통안전국의 간소화된 면제 절차로 인해 사이버캡의 생산 및 배포 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은 오늘 한 게시물을 인용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내용은 89세인 아버지가 오늘 첫 테슬라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쯤 FSD가 노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고 했더니 퇴직 항공우주 엔지니어인 아버지는 직접 알아보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미네소타 도로를 위한 퀵실버 모델 Y 축하합니다 아버지 라고 하며 FSD 기술 덕분에 89세에 새로운 테슬라를 구매해 이동의 자유를 얻게 된 감동적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도 FSD를 통해 이동의 자유를 부여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테슬라 FSD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아숍 엘루스와미는 오늘 하나의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미지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전면에 로보택시 로고가 새겨진 모델 Y 차량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빨개진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는 이모티콘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 중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 6월 14일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다이렉트 투 셀 첫 세대 위성 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소외된 지역에서 일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제 별도의 장비 없이도 기존 LTE 사각지대에서 텍스트,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타링크 비즈니스 다이렉트 투 셀 페이지에 따르면 다이렉트 투 셀은 외진 지역에서 연결성을 제공하며 기존 LTE 폰을 사용해 셀 타워처럼 작동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기술은 스페이스X가 T-모바일과 같은 셀룰러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베타 테스트 중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등 국가에 올해 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공식적으로 1천만 스타링크 키트를 생산해내며 엄청난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만 500만 개 키트를 생산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약 1만 5천 개의 키트를 생산한 셈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수집한 운전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시설을 짓고 AI 학습을 해야 했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한 FSD 배포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 1월 29일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이에 대하여 중국은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밖으로 인공지능 학습 비디오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도 중국에서 학습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중국 거리 영상을 보고 이를 우리의 비디오 교육에 입력하여 중국의 도로 표지판과 교통 규칙에 대한 공개 영상을 학습에 활용하고 이를 매우 정확한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중국 내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FSD를 배포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당연히 미국 내에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절반의 진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 당국이 자동차 데이터 해외 전송에 대한 초안 지침을 발표하면서 중국 내 FSD의 본격적인 도입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지침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침이 정의하는 데이터 범위는 자율주행 알고리즘, 훈련 이미지, 운영 데이터, 차량 도로 인식 데이터 등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해외 전송은 승인 또는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안 심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구역 내 데이터 처리 회사는 제한되지 않은 데이터의 승인 없이 전송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지침에 대한 공공 의견은 2025년 7월 13일까지 수렴됩니다. 앞서 말했듯 FSD가 완전 승인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한 데이터 전송 규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정보기술부 등 8개 부처가 초안 지침을 발표하였으므로 상황은 변했고 테슬라는 이를 준수함으로써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이미 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완전 승인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잘 흘러가서 테슬라가 중국 내 주행 데이터 반출을 승인받게 된다면 이것은 테슬라에 있어 커다란 승리가 될 것이며 당연히 FSD 성능을 북미 배포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테슬라 차량의 판매 성장과 FSD 채택률 증가로 이어져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 내에서의 실적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웨덴 최대 연기금 AP7이 테슬라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모든 주식을 매각했다고 6월 13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미국에서의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회사였다면 왜 전 세계 국가들의 정상, 그 중에는 그 노동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을 포함해서 그 정상들이 테슬라 공장을 자국에 지어달라고 지속적인 요청을 하는 것인지, 왜 테슬라의 채용 경쟁률은 이렇게 높은 것인지, 왜 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다들 줄을 서는 것인지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 몇 개의 노동 관련 판결과 노조 연합과의 갈등이 그 이유라면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단위의 대기업 중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회사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유저 아드리아는 이것이 스스로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투자 펀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편견에 휘둘리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편견이 강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정치적 편견 때문에 로보택시 시대를 앞둔 최고의 기업 중 하나를 무시하는 건 멍청한 선택입니다. 결국 그 펀드 매니저들의 결정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겠군요. 라면서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서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과거부터 테슬라를 지지해온 낙관론자인 차마스 팔리아피티아가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최근 테슬라에서 머스크와 몇 시간 동안을 보낸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는 테슬라에서 도조와 옵티머스 관련 회의에 참여하며 머스크가 이끄는 팀의 재능과 열정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는 저는 화요일에 일론 머스크를 만나 테슬라에서 몇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일론은 저를 몇 개 회의에 참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의 회의 장면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도조 관련 회의였고 바로 다음은 옵티머스 팀 회의였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는 정말 놀라운 인재들을 끌어모읍니다. 회의에 참석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영감을 얻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그들을 리드하는 모습은 마치 거장이 걸작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라며 최근 트럼프와의 갈등과 X상에서의 감정의 폭주와는 별개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 모습은 마치 거장과도 같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유저 후안 산토스는 당신이 설명한 내용은 사람들이 일론이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놀라운 비전가이고 당신이 언급한 대로 그는 재능이 넘치고 그리고 매우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엘리자베스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인수하고 스페이스X를 시작한 이후 줄곧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고 긴 휴가를 떠나는 여타 CEO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투자하며 회사의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차마스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최근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모델 Y가 포착됨에 따라서 X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형 유튜버 마커스 브라운 리입니다. 그를 모두 아실 겁니다. 다들 그를 보고 삭발을 하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로보택시 관련 삭발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오늘 그의 팟캐스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나는 사이버캡의 가격과 출시 일정에 관하여 삭발 공약을 한 것이지 로보택시 서비스 자체의 삭발 공약을 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델 Y 로보택시 차량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나보고 삭발을 하라고 하는데 내 영상을 자세히 돌려봐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의 말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의 삭발 공약은 사이버캡이 3만 달러 미만으로 2027년이 오기 전까지 일반 소비자에게 인도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그때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그의 삭발 공약을 왜곡해가면서까지 공격하는 이유는 사실 이번 영상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해당 공약을 언급하면서도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을 훤히 알면서 그 뭐냐 황금 색깔 그 문 2개 달린 그 로보캡 있잖아 라면서 은근한 조롱을 섞습니다. 수천만 구독자를 가진 테크 유튜버가 제품의 이름을 기억 못하고 심지어 본인이 삭발 공약을 건 그 제품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거 머시기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싸움으로 보입니다. 이런 하남자스러운 부분 때문에 테슬라 커뮤니티가 그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사이버캡의 무선 충전 효율을 놓고도 효율이 매우 안 좋을 거다 라고 댓글로 공언했다가 테슬라 공식 계정에 의해서 팩트 체크당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는 중립을 지켜야 할 테크 유튜버임에도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편향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앞서 말했듯 비꼬는 말투로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 커뮤니티와는 계속해서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커스 브라운 리가 아무리 저렇게 얄밉게 굴어도 가짜벽 영상을 만들어서 논란을 엄청나게 키우고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는 마크 로버보다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보링 컴퍼니가 내슈빌 국제공항과 다운타운을 연결하는 터널 건설을 위한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슈빌의 급격한 교통 증가와 관광 수요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슈빌 공항과 다운타운을 연결하는 5에서 10마일 길이의 터널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터널은 라스베가스 루프와 유사한 테슬라 차량 기반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라스베가스 루프 성공 사례를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 또한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링 컴퍼니는 여러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에서 무산되거나 정체된 사례가 많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도 비슷한 공항, 다운타운 연결 프로젝트가 2022년에 논의되었으나 2023년 초 이후 정체되었습니다. 부디 논의가 잘 되어 베가스 루프와 같이 좋은 사례가 추가되길 바랍니다.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FSD 테스트를 위한 신청을 제출한 상태임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FSD 도입을 위한 유형 승인 면제 신청이고 스웨덴은 FSD 시험을 하기 위한 허가 신청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웨덴 교통청은 이에 대해 공식 결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엑스유저 알렉산더 크리스텐센은 스웨덴 교통청에 테스트 승인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 덕에 성공적으로 테스트 승인 촉구를 요구하는 많은 이들의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소식에 하트와 스웨덴 국기 이모티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FSD 유럽 승인이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xAI에서 개발한 그록 AI를 차량 내 스마트 어시스턴트로 통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이 포착되었습니다. 테슬라에 장착될 그록은 음성 명령을 넘어 더 자연스럽고 복잡한 대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면밀히 분석하는 화이트 해커 그린은 한국 시간 기준 6월 16일 테슬라 차량의 펌웨어 분석 결과 장차 추가될 그록 기능이 다양한 성격을 추가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인화할 계획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게시글에 나온 성격 목록은 논쟁적, 어시스턴트, 음모론, 의사, 어린이 이야기, 어린이 퀴즈게임, 명상, 동기부여, 낭만적, 섹시, 이야기꾼, 테라피스트, 비정상적, 언어 교육이었습니다. 이 성격들은 그록이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적응할 수 있는 모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언어 교육은 차량 내에서 언어 학습을 지원하며 이는 통근 중 언어 연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린이 이야기와 어린이 퀴즈 게임은 장거리 운전 중 어린이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테라피스트 모드는 운전 중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명상 모드는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능을 구현했다면 테슬라는 단순히 아이폰 시리 정도로 형식적인 기능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록 추가에 꽤나 진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며 그록과 최근 뉴스에 대해 토론하거나 그록에게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며 놀아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테라피스트 모드로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고민을 그록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운전이라고 하는 단순 노동 행위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만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것은 그린의 게시글에 의하면 그록 탑재가 AMD 라이젠 칩 차량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린은 AMD 기반 차량용 펌웨어만 그록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라면서 해당 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AMD 이전 인텔 MCU 차량을 타고 계신 분들은 그록 업데이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슬픈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가장 좋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솔직히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록 디퍼 서치로 인텔 MCU 차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찾아봤더니 전체 차량의 약 20에서 30%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은 비율이어서 테슬라가 MCU 업그레이드를 해주긴 할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FSD용 하드웨어 3을 그 윗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한 바 있었지만 그것 또한 완전 자율주행을 하드웨어 3에서 구현하지 못할 때라는 조건부 약속이었고 그리고 해당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MCU도 같이 해주는 걸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무언가 교체를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한들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또 한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구형 모델 3 오토 트렁크 업데이트도 제 기억에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최초로 시작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1년은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 인공지능팀의 책임 엔지니어인 윤타 차이는 오늘 6월 16일 X에 사람들이 하드웨어 프로젝트 성공을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발표처럼 하룻밤 만에 이루어진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잡스는 아이팟으로 6년간 다져온 기반 위에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6년을 버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구글의 평균 재직 기간만 따져보아도 1에서 2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의 초기 판매가 정체였던 걸 아십니까? 애플은 그 당시 아이팟 수익과 기존 계약으로 버텼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스타트업은 자금과 협상력이 부족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잡스의 마케팅만 따라하지 잡스가 감당한 고난의 인내는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한 그들의 프로젝트는 등장과 동시에 잠깐 반짝하고 버려집니다. 하드웨어 생산과 백엔드 비용이 현금을 녹이면서 지속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반짝 떴을 때 회사를 팔거나 다음 프로젝트로 떠납니다. 구글 글래스, 증강현실, 3D TV 회사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실패 프로젝트를 겪으며 결론 내렸습니다. 하드웨어를 대중에 내놓으려면 유리를 씹어먹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엔지니어라면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유리를 씹어먹는 걸 좋아하시나요? 라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유리를 씹는 사람은 결국 일론 머스크일 것입니다. 현금을 소진시키는 고난의 시기는 테슬라가 유리를 씹는 과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잠깐 반짝했다가
회사를 팔고 떠나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테슬라에 대입해보면 몇몇 테슬라 킬러들 회사 이름이 떠오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윤타 차이의 이 글에 중요한 것은 유리를 씹어먹는 것을 즐기면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유리를 많이 먹으려는 회사들조차 거의 매번 망합니다 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그가 글에 쓴 것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가 오스틴 도시 한 곳에서 시작한다고 하였을 때 커뮤니티 일부에서 너무 작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FSD가 미국 전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텍사스 오스틴의 자율주행 차량 배치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이트에 가보면 테슬라의 서비스 영역은 오스틴 광역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틴 광역권의 면적은 11,000제곱킬로미터이며 이는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의 면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단순 크기로만 비교한다면 로보택시가 커버하는 오스틴 광역권의 끝에서 끝까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평택에서 파주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얼마나 큰 영역의 로보택시가 첫 출시하게 되는 건지 확 와닿습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다른 도시로 확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 등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엄청난 크기로 느껴지는 오스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로보택시 서비스 영역의 극히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웨이모의 오스틴 내 영역을 살펴보면 도시 중심지에만 집중되어 있어 영역 크기 차이가 꽤 나는 점 또한 흥미롭습니다. 유저 더 베리베리는 제 생각에는 테슬라가 FSD 사이버캡을 대규모로 도로에 투입하면 웨이모는 빠르게 멸종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해커 그린이 밝힌 정보 중에는 모델 Y 6인승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현재 휠 베이스 확장 버전 7인승 모델 Y 루머가 나오고 있고 해당 정보 또한 여러 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은 6인승을 언급했습니다. 7인승과 같이 확장 휠 베이스 기반에서 좌석 배치만 다른 6인승인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서 기타 소식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반가운 소식은 그린의 게시글에 의하면 해당 확장형 모델 Y는 중국 시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록 3.5의 출시 준비인 듯합니다. 그는 어제 XAI에 직원들이 찍은 사진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령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사진을 인용하며 XAI에서 그록 3.5를 훈련시키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록 3.5가 상당한 격차로 가장 똑똑한 AI가 될 것이란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곧 출시될 그록 3.5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하였습니다. 6월 15일 전해드린 영상에서 알렉산더 크리스텐슨이라는 유저에 의해 스웨덴 교통청에 FSD 테스트 허가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벌어졌고 그 덕에 많은 유저들의 테스트 허가 촉구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기준 어제인 6월 16일 저녁 해당 승인의 담당 기관인 스톡홀름 교통위원회의 답변이 유저 FSD인 덴마크에 의해 X에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였습니다. 그가 첨부한 교통위원회의 회신서에는 우리는 현재 자동화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와 교통위원회는 진행 중인 다른 혁신 시험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자동화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시험이 동종 최초의 시험이라는 점, 인프라와 제3자 모두에게 특정 위험을 수반하며 도시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스톡홀름 시는 현재로서는 시험 시행을 승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전하며 스톡홀름 교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테슬라 FSD 감독형 테스트를 차단했습니다. 이유는 기술적 결함이나 안전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혁신 프로젝트로 너무 바빠서이고 테스트가 너무 새롭고 도시 전체에 걸쳐 있어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지한 분석도 기술적 논쟁도 참여 의지도 없습니다. 단지 모호한 변명, 관료적 두려움, 그리고 비전의 부족입니다. 이건 조심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방해입니다. 스톡홀름은 도시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진보를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스웨덴에서는 국가교통청의 승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테스트를 진행하려는 모든 지역 자치단체의 허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라며 분노하였습니다. 물론 이 소식은 스웨덴 스톡홀름시 교통위원회의 지역적인 결정으로 FSD 유럽 내 승인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메인 퀘스트가 네덜란드라면
스웨덴은 조금 더 빠른 승인, 가속화를 위한 서브 퀘스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이 공분을 사는 것은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너무나 과도한 관료주의, 비혁신성, 그리고 무기력이 드러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나 이미 너무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저 문구는 마치 바빠지기 싫으니 일을 벌리지 말자라고 들리기 때문에 더 열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바쁘고 일을 더 하기 싫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의 테스트를 불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저 안드레아스는 몇 년 동안 스웨덴은 제 눈에 현대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에서 많은 멋진 휴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치 유치원생을 다루듯 하는 테슬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시작된 이후로 그 나라는 제게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스웨덴 이라고 하였고, 유저 지모는 솔직히 그들의 말은 매우 모호합니다. 진짜 이유는 없고 그냥 위험과 과부하 같은 관료적인 유행어를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으른 결정으로 혁신이 차단되는 걸 보는 게 실망스럽습니다 라며 답답해 하였습니다. 구겐하임 증권의 분석가인 로널드 주시코프는 CNBC 방송에 출연하여 로보택시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아 시장 잠재력을 열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구 밀도가 낮아 1마일당 비용을 차량 소요를 대신할 만큼 줄이는 게 힘들어 보입니다. 주식은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모든 주행마일의 10%가 로보택시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에 따르면 로보택시의 단기 기회에는 주로 승차 공유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FSD 데이터는 제한적이지만 테슬라는 이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비, 안개, 직사광선에서 시스템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자율주행 전문가들의 의견은 특정 날씨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비가 오든 맑든 작동하지 않으면 로보택시 네트워크 운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나쁠 때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증거는 없지만 공식 발표에서는 이미 해결했거나 곧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만으로 해결하지 못하거나 운행 시간의 범위와 규모가 제한되면 시장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가 해결할 수도 있고 약속한 방식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면 역사적으로 약속한 일반적인 자율주행 방식이 아닌 오스틴에서 2주 후 출시할 FSD 다른 버전이 적용됩니다. 파라미터가 4배 늘어났습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의 컴퓨터와 추론 능력이 FSD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15년간 5천억 달러를 들여 시장의 10%만 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현금 소진 사업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고 중국 사업은 그렇다 쳐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진의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델 Y와 모델 3 리프레시가 새로운 수요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로보택시와 테슬라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적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안 될 이유만 늘어놓은 비관적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비관론자들의 레파토리는 마치 테슬라가 오늘까지는 맑은 날에서만 FSD를 테스트해왔고 이제부터 비 오는 날에서 테스트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FSD 베타를 수년간 진행했고 우리는 온갖 날씨에서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해당 영상의 댓글로 FSD는 모든 조건에서 잘 작동합니다 라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저 커티스 맥 고아는 저는 이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와서 고속도로의 차선 표시를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우리의 차는 차선을 똑바로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차들은 여기저기 흔들렸습니다. 무서웠지만 사고 없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FSD에 정말 감사해 하면서 말입니다 라고 하며 영상 속 분석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로널드 주시코프의 분석 중 중국 내에서 테슬라가 부전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중국 내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 라는 말이겠지만 다행히도 이번 주 중국 내 테슬라 차량 보험 등록 대수는 15,500대로 꽤나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내 주행 데이터에 관하여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고 북미 수준에 준하는 본격적인 FSD 배포와 업데이트가 펼쳐진다면 오늘의 15,500명 차량 구매자는 잠재적 FSD 구매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늘 미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가속화 기업인 Y 콤비네이터의 AI 스타트업 스쿨에서 연설했습니다. 주요 발언으로 그가 정부 효율 부서를 떠나고 회사에 집중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치는 부업이었고 이제 메인 업무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해변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엔
바늘 몇 개, 쓰레기, 그리고 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000피트 높이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AI입니다. 그래서 해변 청소에 집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AI 발전이 더 큰 우선순위라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마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도 xAI의 그록 3.5 배포입니다. 테슬라 메가팩이 AES 코오퍼레이션의 벨필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벨필드 프로젝트는 컨 카운티에 구축될 대규모 태양광 저장 시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재생 가능 에너지 인프라의 중요한 발전으로 AES와 아마존의 협력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테슬라 메가팩 도입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성공적인 완료를 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